네, 올해는 아무래도 이전 사이클들보다는 약간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온체인 지표들마다 집계 방법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결국은 장기 물량과 단기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가지고 집산을 하는데, 그래서 집계를 한 결과들을 보면은 어떤 사이클들에서는 올해 연말 정도면은 사이클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거의 근접했다라고 사이클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좀 메이저하게 보고 있는 온체인 지표들은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입니다.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8권의 책을 쓴 작가인 박종환 작가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신사임당 채널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투자 관련해서 정말 꼭 필요한 지식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행한 슈퍼코인 투자 지도는 어떤 책인가요? 네, 슈퍼코인 투자 지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슈퍼코인을 찾을 수 있는, 슈퍼코인을 찾아서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을 쓸 때 가장 주안점으로 뒀던 거는 우선 첫 번째는 국내에 출간된 서적들 중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책은 지극히 없거든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가득 담은 책들을 한번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시의성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늘 투자할 때 옆에서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생태계라든지 섹터에 대한 소개들도 있고,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슈퍼코인이라는 것에서 짐작을 하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죠. 무슨 종목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걸 가장 먼저 여쭤보시는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이걸 언제 사야 되는가, 즉 마켓 타이밍과 그리고 어떤 비율로 담아야 되는가, 자산 배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녹아들어서 뭔가 이 한 권으로 이 암호화폐 투자의 어떤 가이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좀 설명이 약간 거창하긴 했는데 한번 펼쳐보시면은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는지 그래서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슈퍼코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코인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슈퍼코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좀 생소한 용어이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그런 용어를 한번 써봤는데, 이 슈퍼코인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슈퍼라는 게 대단히 좋다, 굉장히 좋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좋은 코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코인은 무엇인가? 요걸 생각해 보면은 이 좋은 코인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대세 상승장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코인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즉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어떤 코인이 가장 주도하게 될 것인가, 트렌드를 가장 앞서가는 코인은 어떤 코인이 될 것인가, 그걸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펀더멘탈에 대한 겁니다. 결국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주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내재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즉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얼마나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트랜잭션은 얼마나 되고 거래량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좋은 코인을 선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펀더멘탈을 활용한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을 책 한 권에서 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슈퍼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유와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어떤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럼 그 사이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잊고 계시는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클의 중심에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 대비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행보하다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과거 3차례의 반감기처럼 이런 사이클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량들이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가이드로 삼을 수 있는 핵심적인 게 바로 어떤 물량의 이동입니다. 그게 책에서는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단기 보유자, 쇼텀 홀더라고 불리는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다가 가격이 상승하니까 급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단기 보유자들이고 두 번째는 장기 보유자들입니다. 이 장기 보유자는 크립토 윈터 구간부터 꾸준히 비트코인을 담고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 이동입니다. 결국은 장기 보유자의 물량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넘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그걸 살펴보시면 돼요. 장기 보유자 물량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잘 넘어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 장기 보유자들이 조금 더 어떤 노선을 좀 조정했다라고 할까요?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더 담고 있는 움직임들이에요. 그래서 고래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집한 이 재축적이라고 하는 즉 축적에서 다시 재축적을 하는 거죠.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랠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사이클은 과거 대비로는 약간 패턴이 좀 빨라졌다. 어떤 속도가 빨라진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은 굉장히 유사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들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 사이클 이게 없다면은 암호화폐 투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가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데 이게 없다면 어떤 가이드들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사이클에 대해서 모두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근데 그거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거기와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기전들이나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도 과거처럼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현물 ETF도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을 공부할 때 같이 분석하면 좋은 자료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체인 지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온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내역들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멘붕이 와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전문 기관들이 다 집계를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걸 바로 온체인 지표라고 하고 우리가 이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기 보유자 물량과 단기 보유자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동은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온체인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VRV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 어떤 흐름들, 즉 장기적인 거시적인 흐름에서는 가장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1보다 미만일 때는 매수 구간으로 봅니다. 굉장히 과매도된, 즉 크립토 윈터라고 보고 있고 3.7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탈출해야 되는 시그널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데 요걸 조금 더 어떤 표준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정교함을 더한 게 있습니다. 너무 양극단의 값을 제외해 준 거죠. 그게 바로 MVRV G-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0과 7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아래일 때 매수, 7보다 이상일 때 매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러면 단기 보유자 물량들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단기적으로 저평가와 고평가는 SOPR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수익을 보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또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MVRV도 60일로 또 축소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지표들도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출연하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하시면은 장기적인 흐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 시장이 과열됐구나. 혹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요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장표를 샘플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은 전체적인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 외에도요, NUP의 지표라든지 AVIV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단계별로 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확인하시면은 지금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책에도 담겨 있나요? 네, 제 책에 중요한 온체인 지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활용하시면은 전체적으로 긴 호흡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늘 옆에 두고 봐야 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순간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 흐름들이 또 어떻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들과 정보들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곧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죽음의 소용돌이 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죽음의 소용돌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덜 회자되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지난 대세 상승장까지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즉 어떤 제도권화된 자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좀 덜 회자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어떤 죽음의 소용돌이가 가지고 있는 원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채굴자들이 얻는 수익이 단기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채굴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채굴기를 끄고 다 도망간다.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시레이트가 급감하고 채굴 난이도도 급감하고, 그리고 신규 채굴이 되는 블록 생성 시간도 다 급감을 하면서 결국은 비트코인은 망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스 스파이럴,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까지 그 효과들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반감기라는 거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주는 거니까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채굴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채굴자들이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 행동에 대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반감기가 되기 전에 물량을 팔아제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다 팔아제꼈거든요.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해시레이트가 단기적으로 급감하는 구간들이 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영세한 사업자들은 큰 규모의 사업자들에게 자기들의 채굴기를 넘기고 다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채굴 구조들이 다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변화들이 지금까지 1, 2, 3차 반감기 이후에 일어났는데 이번 4차 반감기에도 일어났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면은 사이클의 흐름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해시레이트가 급감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비트팜이 지금 인수합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영세한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큰 사업자들에게 이제 병합이 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채굴자들이 물량을 매도하고 있죠. 채굴 비용 때문에. 자, 이런 움직임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결국은 채굴 구조에서 어떤 변화들도 그렇게 과거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에 의한 사이클 패턴들은 과거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올해 반감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는 아무래도 이전 사이클들보다는 약간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시황 영상을 통해서 이걸 전해드려요. 사이클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다른 온체인 지표들을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온체인 지표들마다 집계 방법이 전체적으로 또 비슷합니다. 결국은 장기 물량과 단기 물량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가지고 집산을 하는데 그것들도 조금씩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구간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구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집계를 한 결과들을 보면은 어떤 사이클들에서는 올해 연말 정도면은 사이클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거의 근접했다라고 사이클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좀 메이저하게 보고 있는 온체인 지표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꽤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제 시황에서 보여드렸던 장표 중에서는 그러면 장기 보유자 물량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몇 %나 넘어갔는가, 요거를 좀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봤더니 3개월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지금 전체의 몇 %인가, 그거를 이제 집계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2차 대세 상승장과 3차 대세 상승장에는 각각 85%, 74%였는데 그만큼 단기 보유자들이 그때는 다 차지하고 장기 보유자들은 던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고점에서 다 팔고 나갔는데 단기 보유자들이 급하게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비율이 대략 40% 내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절반이 좀 넘은 거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잡았을 때는 절반도 안 왔다라는 결론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이 사이클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될 때의 상황과 안 될 때의 상황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이벤트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일시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증거로서 지금 갑자기 또 나스닥과 굉장히 커플링이 되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 증시가 결국은 금리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그런 유사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미증시에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커플링 됐다가 여기에 커플링 됐다가 반복이 되는 움직임들을 통해서 이제 또 비트코인은 본인만의 정체성들을 가지고서 본인만의 어떤 움직임들을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죠. CPI가 발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CPI가 하회를 했습니다. 예측치 하회를 해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또 다시 하락을 했죠. FOMC 결과에서 금리 인하를 원래는 이제 올해 3월 달 점도표 보면 3번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좋아, 3번은 너무 많아. 그러면 근데 한 번은 너무 작아. 2번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FOMC에서 그 기대를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들인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어떤 시간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크게 작용하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들, 즉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뭐 비트코인은 대체 자산이지만 그럼에도 뭐 기관들은 위험 자산으로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주식이나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단기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큰 호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대감에 의한 악재로서 단기적인 하락이 좀 불가피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작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높았는데도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무조건적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변수는 사실상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풀려야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미국의 재무부라든지 연준에서는 여러 가지 뭐 바이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미국의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를 2번 인하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 관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 대신에 그렇게 해서 어떤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대선 이후의 기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눈여겨보시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선을 위해서 강제로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었다라는 거는 대선이 끝나면은 그걸 유지할 만한 또 요인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그걸 만약에 걷어들이거나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부대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 변수는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올해 전반을 두고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는 이슈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 말이 무슨 내용이고 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우선 트럼프는 지금 완전히 친암호화폐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본인이 집권하던 당시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 같은 인물들은 달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눈에 가시, 좀 불편한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암호화폐 업계가 모두 다 트럼프의 어떤 진영으로 다 사실상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저께 지난주죠,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완전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첫날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겠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 얘기는 절대로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만큼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때문에 당선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노선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SEC에서 어떤 하고 있는 이런 집행유지에
규제들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입법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안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SAB 121이라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금융기업들, 즉 은행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규정들을 SEC에서 만든 거죠. 그랬더니 미 의회에서 이걸 못하게 무효화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걸 결국은 바이든이 최종 폐지를 했거든요. 나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친암호화폐 수장으로서 트럼프, 반암호화폐 바이든 이런 경쟁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훨씬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받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자, 이 얘기는 본인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번 대선의 쟁점은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어떤 바람 때문이 아니라 이번 대선의 쟁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암호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이든이 되더라도 뭐 트럼프가 되면 훨씬 좋지만 바이든이 되더라도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런 식의 정책을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작가님의 신간에서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까지 도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격적인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시황에서 소개를 드렸다가 굉장히 많은 찬반 논란들, 굉장히 많은 설전들이 있었다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은 올해 8월, 내년 8월 아닙니다. 올해 8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3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즉 한화로는 대략 4억 8천에서 5억 정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너무 급진적인 주장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찬반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올해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동력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 가격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50만 달러라고 얘기한 그 부분들, 그거는 누구의 주장이냐 하면은 우리 가장 유명한 또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아크의 캐시우드 CEO가 했던 얘기입니다. 본인이 2030년까지 아마도 150만 달러, 한화로는 대략 18억 정도 되는 금액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030년에 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어떤 정도의 영역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보면은 기업 재무와 송금 네트워크, 국고, 신흥시장 통화, 결제 네트워크, 압류 방지 자산, 기관 투자, 디지털금 이렇게 5가지 항목들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모든 결과가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입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 전체 시가총액의 50% 정도를 도달하면서 나머지 조건들을 만족시켰을 때 18억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이 지금 채택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나 전체적인 어떤 추세들로 봤을 때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얘기는 비트코인은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자산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나가야 되는 자산이다.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은 꾸준히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여기에 더 중점을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가 최근에 또 했던 얘기는 비트코인이 금융 슈퍼 고속도로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80만 달러, 한화로 51억까지 갈 것이다. 또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입니다. 올해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가치는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한다.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돼서 자본들이 유입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제 조건으로 중요한 게 결국은 거시경제 이슈거든요. 거시경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미국의 기관들은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개인들은 뭐 그런 것들 안 가리고 그냥 막 투자를 할 수가 있겠지만 기관들은 훨씬 더 신중하고 그리고 해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감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시경제 이벤트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거시경제 이벤트들의 어떤 훈풍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결국은 대선입니다. 대선을 필두로 해서 이 대선을 위해서 돈 풀기를 하고 경기를 부양을 하고 자산 시장을 상승을 시켜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이 대선이 있었던 기간들 있죠. 그 연도에는 8월부터 11월 정도까지는 증시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었는데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와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 시기에는 그것들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게 그때는 돈 풀기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기였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통화 긴축을 지금 단행을 해서 1년 이상, 1년보다 더 많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훈풍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더 완화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점으로 봤을 때 대선을 중심으로 아마도 어떤 통화 정책 완화와 돈 풀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생태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거 뒤에서 제가 좀 생태계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끝까지 다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알트코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게 비트코인 생태계죠.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냥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 자꾸 딴짓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적으로 안정성이나 보안성이 최고죠. 이렇게 안정적인데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거죠. 유동성도 가장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만 좀 떨어질 뿐이지 나머지 두 개가 너무 굳건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다른 돈벌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도를 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비트코인 레이어 1, 즉 비트코인은 레이어 1이죠. 이 비트코인 레이어 1 위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 보자. 그런 움직임들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회자되는 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오디널스와 BRC20 그리고 룸 프로토콜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룸 프로토콜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트코인 레이어 1을 그냥 건드리기는 뭐 느리고 하니까 뭔가 우리 좀 특별한 걸 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트코인 레이어 1 옆에다가 비트코인 레이어 2를 하나 붙인 거죠. 그래서 레이어 2를 통해서 여기 스마트 컨트랙트를 달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는 이 비트코인 생태계와 뭔가 교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스택스입니다. 그 스택스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폐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고 뭐 상장 폐지가 얘기되고 있는 뭐 알렉스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그 위에서 만들어진 뭐 탈중앙화 거래소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류로 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고 그 중에서도 지금 조금 더 최근에 이제 회자되는 거는 룸 프로토콜인데 DOG라고 해서 독이라고 하는 민코인이 최근에 급등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룸 프로토콜에서 발행된 민코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서 뭐 몇 가지 어떤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게이트.io라든지 아니면 매직에덴 이런 데 가셔가지고 룸 프로토콜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시면은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젝트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아주 소량으로 정말 소량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은 아주 공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거죠. 대신에 그런 어떤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때는 정말로 잃어도 되는 돈 정도 아주 소량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사도 괜찮을까요? 작가님만의 매수 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뭐 언제든 사도 괜찮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든 사도 괜찮은데 알트코인은 절대로 언제든 사면 안 됩니다. 알트코인은 종목보다 매수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정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알트코인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가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여쭤보셨으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투자자는 일단은 비트코인으로는 단타를 안 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알트코인도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단타를 칠 이유가 이제는 좀 없는 거죠. 워낙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DCA를 통해서,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분할 정액 매수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냥 꾸준히 매주 혹은 매달 매일 이렇게 매입을 해주셔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중기적으로 좀 효율적인 투자를 원하신다.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저평가된 구간을 찾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SOPR 지표 같은 거를 뭐 크립토퀀트나 아니면 글래스노드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1보다 더 내려가는지 구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즉 많은 투자자들이 그 중에서도 쇼텀 홀더, 즉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 어딘가 그걸 찾아보시고 그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매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도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온체인 지표가 굉장히 거품 시그널을 가리킬 때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매도할 때는 선물 거래 지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물 거래 지표가 뭔가 가장 명징하게 티가 나거든요. 그때 막 레버리지 써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막 레버리지를 막 엄청나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것들이 다 온체인 지표나 선물 거래 지표상에서 뭐 펀딩 레이트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다 거품 구간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구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이제는 거품 구간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들을 펼치시면은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알트코인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제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을 꼭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비트코인만 투자하더라도 다른 자산 대비로는 월등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사실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장이 오게 되면은 비트코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상승하는 알트코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포모를 감당하지 못하세요. 절대 다수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지 않은 분들이야 뭐 대수롭지 않겠지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의 어떤 수익률을 거의 뭐 몇십 배까지도 상회하는 그런 코인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참을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투자를 하게 되시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냥 열정만 가지고 즉 욕심만 가지고 들어가게 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나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 결국은 대부분은 알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돌려서 말하면은 정말 잘 투자하면은 비트코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투자 수익률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책에서 집필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과 어떤 전제들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재를 해둔 겁니다. 다 적어둔 겁니다. 책에서 알트코인 투자 원칙으로 3가지를 들어주셨는데요. 해당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알트코인은 투자 원칙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투자하시면은 절대 다수는 마이너스를 경험한다라고 이거는 뭐 제가 좀 장담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 있죠. 제 주변에도 되게 많으신데 그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례들을 보고 나도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사고 팔기를 반복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3가지라고 정리를 했지만 거기에 어떤 전제까지 더 덧붙여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한 물량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시면 곤란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없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락장에서는 결코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충분히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보다 가격 방어를 잘하는 알트코인은 없죠. 그런데 그 방어를 잘하는 수준이 알트코인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알트코인들이 30-40%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5%에서 뭐 그 정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는 절대로 포모에 시달리지 말고 모든 코인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시장이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하면은 막 펌프 앤 덤프가 일어나죠. 막 하루는 이 코인이 막 몇백 프로 갔다가 그 다음날은 몇백 프로 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너무 마음이 이제 애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급하게 올라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뭐 거의 99% 실패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개미들이 올라타면은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 던지고 나가는 그 펌프 앤 덤프 구조에서 굉장히 나쁜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어떤 급등하는 코인에 올라타지 않으면서
너무 다 모든 코인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요거는 어떤 예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대투자가가 있죠. 그분이 물론 비트코인을 싫어하십니다만, 그분이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전설적인 타자인 테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평균 타율이 역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0.4, 그러니까 4하를 치는 그런 타자였는데, 그 테드 윌리엄스가 했던 얘기 중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은 4하를 칠 수 있는가, 그거를 봤더니 대부분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들을 77개 정도로 구간을 나눠 봤더니 본인이 딱 원하는 구간에 들어오는, 즉 정중앙에 들어오는 것만 열심히 쳤더니 4하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 구간을 벗어난 것들을 쳤더니 0.23, 그렇게 2할 3푼으로 바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많은 코인들에서 성공을 거두려고 노력할수록 타율은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코인에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코인에서 수익을 잘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저평가 구간에서 사야 됩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코인을 가장 낮은 구간에서 사서 기다리다가 그때 펌프가 오면 그때 팔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펌프하는 것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펌프하는 순간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앞서 제가 트레이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 사고 팔기를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존버를 하면은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맹목적인 존버를 하면 안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과열 지표들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도를 일정 부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금을, 만약에 원금에서 200%, 뭐 100% 수익률을 거뒀을 때는 본인의 원금도 회수하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면서 전체적으로 시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략들을 같이 가져가셔야 되죠. 저평가된 알트코인 찾는 법 5가지를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3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죠. 저평가된 구간에서 사야 됩니다. 가령 부동산을 예를 들어도 부동산이 우리가 한창 오를 때 너무 높은 가격에서 사서 굉장히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는 이제 고평가된 구간에서 이제 들어가신 사례가 되는 거고, 몇 년 전에 만약에 또 부동산에 매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매집을 하셔가지고 뭐 지금도 2배, 3배 그 이상 수익을 보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저평가된 구간에서 매입하지 않으면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너무 큰 자산 같은 경우는 저평가 구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저평가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대비로, 즉 어떤 수치들 있죠.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치 대비로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 그러면은 저평가된 거겠죠. 가령 거래량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이 낮다? 그러면은 저평가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유동성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냥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횟수가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거래소에서 오더북에서 얼마나 많은 주문들이 꽉 채워져 있고, 거기다 뭐 트랜잭션도 포함이 되고요. 다양한 어떤 거래에 대한 볼륨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코인들을 찾아내면은 성공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카이코에서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이건 어떤 데이터냐 하면은 유동성 순위와 시가총액 순위를 갖다가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 순위가 되게 높은데 시가총액 순위가 낮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저평가되었다는 거죠. 유동성 대비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가총액이 그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거래는 얼마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자본 규모입니다. 결국은 이 블록체인이나 이 프로토콜에 얼마나 많은 돈이 묶여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은 돈이 묶여 있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체인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기관들이 이 체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위에 많은 물량들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TVL이라고 해서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하죠. 예치된 자금인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예치된 자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낮다. 그러면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요거는 이제 디파이 라마 같은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 책에서 어떻게 찾으시면 되는지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TVL이 많은데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 요것이 저평가다. 그 두 번째 보실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뭐 개발자나 평가 등급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항목 외에 한 가지를 더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는 아직까지 좀 안 되지만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솔라나나 이런 데서는 이 매출을 발생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있으니까 이 수수료 매출이나 수수료 수익 같은 것들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 수익이나 매출 대비로 했을 때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낮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유동성이 많다. TVL, 토탈 밸류락들 예치된 자본이 많다. 그리고 매출 수수료가 많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코인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것 대비로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별로 높지 않다. 그러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저평가된 알트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이 방송이 나갈 때 또 고평가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 알트코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펌프 앤 덤프를 절대 반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급하게 올라타지 않으면은 너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타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상장이 됐을 때 상장뱀을 쏘고 올라가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막 올라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막 우후죽순 펌핑이 되면은 거기다가 올라타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무조건 펌프가 끝나고 마지막 덤프 구간에서도 야,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될까? 요런 의구심이 들면서 이게 망하는 거 아닐까? 요런 의구심이 들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가 가장 좋은 매집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알트코인이 급등한다. 그러면 쿨하게 보내주는 겁니다. 안녕 하고 보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꼭 또 보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정말 귀신같이 예전 구간으로 돌아와 있어요. 2개월, 3개월 뒤에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등하는 것은 보내고 그때는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홀더들은 급등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언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냐.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과열 구간이 오면 던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투자자들이 과열 구간에 올라타시면은 이분이 상투를 잡고 청소를 당하는 거예요. 설거지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떨어진 이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사셔서 다음번에 펌핑이 오게 되면 그때 팔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순환 펌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속 펌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트코인 생태계가 하루 펌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솔라나가 생태계가 펌핑을 하고 그 다음날 되면 뭐 민코인이 펌핑하고 그 다음날 되면 AI가 펌핑하고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다리시면서 어떤 코인이 펌핑했죠.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시점에 지금 덤핑한 게 어떤 거냐 이걸 찾는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 하셔도 최소한 크게 손해보시는 일 없이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보니 알트코인에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알트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책에서 알트코인을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와 플랫폼 암호화폐, 유틸리티 암호화폐로 분석을 했고 유틸리티 암호화폐와 더불어서는 중요한 섹터들을 다 정리를 했죠. 뭐 AI부터 디핀이나 뭐 생태계들도 정리를 하고 있고 뭐 RWA, 뭐 게임, 뭐 대부분의 디파이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플랫폼 암호화폐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들과 유틸리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는 대장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이외에 결제 및 거래 암호화폐 중에서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 너무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뭐 리플이나 이런 코인들이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대부분은 좀 오래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금 신규로 진입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좀 오래되셨더라도 뭐 물려있는 코인들이 있더라도 과거의 어떤 내러티브를 가진 프로젝트들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신규 프로젝트를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것을 물타기 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추세에 대한 확률보다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이 내러티브에 의해서 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채택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거든요. 물론 뭐 락업 해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신규 프로젝트들이 불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뛰어넘는 내러티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생태계로 봤을 때는 앞서 제가 비트코인 생태계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생태계가 있고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이더리움보다 안정성이 훨씬 더 떨어지고 뭔가 뭐 인기, 마케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내러티브는 이제 좀 옛날 내러티브가 됐습니다. 지금 덱스 거래량도 그렇고 트랜잭션도 그렇고요.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솔라나가 이제는 근본 코인, 펀더멘탈상의 근본 코인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결국은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향후에 성장할 가능성들도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솔라나를 눈여겨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레이어 2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레이어 2 중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부각되느냐, 뭐 가령 뭐 아비트럼도 있고 옵티미즘도 있고 그 외에 요즘에 뭐 멘틀 같은 프로젝트들도 뜨고 있고 많습니다.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레이어 2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은 트랜잭션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프로젝트를 언급을 하면은 베이스 생태계죠. 그래서 결국 베이스 생태계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뜰 것인가, 그걸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지금 시점에서 사시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저평가 여부가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톤코인이 올해 이제 나오고 나서는 막 거침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락의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로 톤코인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톤코인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성이 많잖아요. 텔레그램 회원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낫코인이라고 해서 민코인도 가격이 많이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태계를 주목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평가된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로 봤을 때는 우리가 RWA를 가장 중심에 우선 두셔야죠. 왜냐하면은 RWA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 금융과의 결합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궁극의 방향성이다. 결국 모든 금융에 대한 자산들,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다 다 올릴 테야 라고 하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WA는 올해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AI죠. AI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액면 분할했죠. 그러고 나서 뭐 한번 크게 찍고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거기다가 애플이 AI를 이제 발표했죠. 애플 인텔리전스가 발표되고 한번 하락을 했다가 막 하루에 7% 상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가총액 1위도 탈환했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을 움직이는 화두도 AI고 그것들이 영향을 줘서 코인 시장에서도 AI 테마가 가장 좋은 내러티브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섹터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생태계, 두 가지 섹터들에서 중요한 코인들을 잘 골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들은 제가 책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양상을 띠는 걸까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보면은 비트코인은 그 승인될 당시부터 19비포랑 S1, 즉 증권신고서가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막 트위터에 가보면은 오늘은 19비포가 수정이 되고 그 다음날은 S1이 수정이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이더리움은 그냥 갑작스럽게 19비포 양식만 딱 승인하고서 지금 이렇게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현물 ETF가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또 변수들도 있는 게 미국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졌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덜해집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킹 수익률이 그래도 3%, 4% 정도 나오는 것들을 이 현물 ETF에서는 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로의 유입을 어떤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중요한 어떤 양식서가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승인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에 비해서 매력도가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가격방을 그래도 좀 하다가 좀 이제 사람들이 흥미를 좀 잃게 되는 구간들이 오니까 아마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결국은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지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 더 본격적인 랠리를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은 결국은 상승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솔라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솔라나는 최근까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는 월등하게 수익을 보였고, FTX 파산 이후로는 마이너스 95%까지 빠졌다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회복을 시켰죠. 그래서 올해에도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 꽤 많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러티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솔라나는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에서 나오고 있는 프로젝트들, 가령 뭐 피스라든지 뭐 주피터라든지 뭐 지토, 이런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 회자가 되는데, 이런 프로젝트들도 지금 매입을 하시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서 제가 3부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솔라나가 이제는 어떤 펀더멘탈, 내러티브가 아니라 이제는 펀더멘탈에 의한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비판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펀더멘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걸 얘기해 보면은 대부분 민코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솔라나 생태계에서 민코인이 펌핑이 되니까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뭐 DOG, 도코인이 막 펌핑을 하고, 톤코인에서는 낫코인이 펌핑을 하고, 그리고 뭐 베이스에서는 브렛이라든지 디젠 이런 프로젝트들이 막 펌핑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펌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는 뭐냐? 그 의미는 이제 민코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그냥 과거처럼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민코인이 이렇게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고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ICO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코인들이 많이 대비를 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할 때 그래도 많이 펌핑이 안 된 상태에서 상장이 됐어요. 이 얘기는 만약에 업비트에 상장되거나 뭐 바이낸스에 상장되더라도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 너무 어떤 프라이빗한 상태에서 많은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받으면서 펌핑을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장을 해버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박탈감을 느끼죠. 우리도 뭔가 충분히 수익을 얻고 싶은데 과거같이 그런 패턴으로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노려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민코인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이게 약간 질문의 논점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 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는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게,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코인들을 많이 눈여겨보는 그런 트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트렌드들을 지금 많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솔라나 생태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솔라나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덧붙여서 또 설명드리면은 솔라나가 토큰 익스텐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이더리움처럼 이제 NFT와 그리고 대체 가능 토큰,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서 내년에는 우리가 파일럿 댄서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에 덧붙여서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거죠. 책에서 암호화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99%의 암호화폐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결국은 암호화폐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제가 얘기 드린 슈퍼코인, 바로 이게 장기 투자가 가능한 코인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 이 시장에서 투자하는 건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가 가능한 우량한 슈퍼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슈퍼코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결국 우리가 일부의 내용들로 돌아가 보면은 내러티브와 펀더멘털이 풍부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러티브만 풍부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코인은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한번 크게 반짝할 수 있지만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죠. 펀더멘털이 충분한 프로젝트들은 충분히 오래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인기를 못 끌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즉, 내러티브가 되고 펀더멘털이 되고 요 코인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인들에 부합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꾸준하게 어떤 트랜잭션이나 어떤 활동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유틸리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플랫폼이 더 유리합니다. 즉, 어떤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라나 생태계가 있다고 하면은 솔라나 생태계에서 탄생한 어떤 대앱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솔라나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톤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톤코인 기반의 밈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기반이 되는 프로젝트들, 향후에 이 대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코인들에 투자를 하는 것들, 그것이 사용성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점유율들과 어떤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둘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얘기가 길어졌지만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장기 투자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장기 투자는 일반적인 주식의 장기 투자 개념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을 얘기하는 그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유량한 자산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그런 배당주들 있죠. 이런 식의 개념들과 일맥상통할 정도의 어떤 안정성은 비트코인 정도만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요, 대부분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할 때는 우리가 엑시트 전략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전략들은 제 채널에 또 오시면은 많이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도 되고, 제가 책에서 소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책의 한 꼭지가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5가지 노하우입니다. 그중 3가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번째로 제시를 한 거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정답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답은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마다 처한 환경이나 그런 게 너무 다르죠. 굉장히 많은 고액 자산가가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막 저 밑에 있는 민코인을 굳이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요인이 부족하죠. 그냥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연배들이 많으셔가지고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면서 증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구축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좀 젊으시고 아직까지 자산의 규모 자체가 적으시다. 그러면은 지금 시즌에 비트코인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회비용을 놓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 비중을 갖다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조절을 하면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부분 시드가 나오면은 그때는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방식이 있다는 걸 첫 번째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앞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충분하게 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시고,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어떤 비중을 60% 이상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비트 이더를 담으시고 나머지를 공격적인 투자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반드시 어떤 자산과 현금의 비중을 좀 유지를 하시면서 현금은 일정 부분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바이더딥 전략이라고 해서 이 시장은요, 언제든 큰 폭의 하락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구간이 왔을 때 현금이 없다. 그러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 현금이 있으면은 너무나 훌륭한 구간에 물량을 매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부분들이,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분들이라면은 굳이 현금을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근데 내가 현금 흐름을 많이 발생시키지 못하신다. 그럼 그런 분들은 포트를 굉장히 많이 쪼개서 현금을 갖다 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물량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이드들을 본인의 어떤 투자 원칙에 따라서 만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3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 부분 수익이 이제 실현이 되는 구간들이 오면요,
리밸런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꾸준히 그냥 끝날 때까지 존버라는 개념들보다는 뭐 분기든 아니면 몇 개월 만에 어떤 좋은 구간들이 왔을 때는 수익 실현을 좀 일정 부분 해주시면은 또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시드를 가지고 저평가된 구간에서 어떤 바이더딥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신간을 통해서 독자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네,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앞서 이제 일부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약간은 중복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옆에서 늘 가지고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책들, 시의성 없이 어떻게 보면 바이블처럼 활용할 수 있는 책을 한번 써보자. 그 관점들이 가장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큰 그림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시장을 갖다가 지엽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긴장들을 하게 돼요. 이게 뭔가 작은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뭔가 시장을 막 무너뜨릴 만한 변화가 아닌가라고 인식할 수 있고 작은 호재가 일어났는데도 계속 오를까 싶어서 올라타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의 어떤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을 보시면은 큰 그림에서 어떤 흐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먼저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서 디테일한 지표들을 또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의 핵심은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실수들을 최소화하자라는 부분들에 어떤 쟁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보시면은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침체의 길을 또 겪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큰 랠리의 어떤 구간들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거시경제 이벤트들이나 여러 가지 악재들을 보면은 시장이 그런 것들 때문에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격이 얼마나 많이 폭락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가 무너지고 더 이상 자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상승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상승은요, 우리가 기대할 때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보여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상승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 상승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봤듯이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간 가격대, 올라간 가격 그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지지부진하게 느껴지지만 이 구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고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은 이 시장들을 충분히 이겨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모두 다 행복 투자 그리고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